전세계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는 신주입니다. 이 사진은 셀브라고 하는 호수인데요. 경치가 굉장히 좋죠. 노르웨이 중부의 가장 큰 도시인 쉐르트 레넬라그라는 주의 트론헤임에 있다고 합니다. 사건은 19세기에 일어났었는데요. 이 호수 근처 마을에는 석공으로 일하는 아빠 파울과 엄마인 베리트가 결혼해 7명의 자식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59년에 막내인 브린힐 파울스다테르가 8째로 태어났죠. 브린힐은 남매들에 비해 유독 체격이 컸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키가 175가 넘었고요. 지금 여성 신장에 비해도 굉장히 큰 편이죠. 19세기 감안하면 아주 장신에 속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 좋은 외형이라 관심을 많이 받던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또래에 비해 발육이 빠른 아이들은요, 남들과 좀 다르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는 일이 많은데, 여기서 약간 소극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브린힐도 그랬는지 굉장히 조용한 성격으로 전해지고요. 딱히 말썽을 피우지도 않는 얌전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8남매를 키워야 했던 아빠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항상 생활비가 부족했죠. 이때 브린힐이 겉으로 티를 내진 않았지만 가난한 집안에 불만을 가져왔었다고 전해집니다. 항상 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브린힐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격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18살이던 1877년에 일어나는데 어느 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누군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마을 축제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려 놀던 중 어떤 남성이 브린힐의 배를 실수로 걷어차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일로 유산을 하게 됐죠. 브린힐은 이 사고로 돌변하게 됩니다. 얼마 뒤에 브린힐의 배를 찬 남성이 사망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갑자기 사망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죠. 사인도 불명확했고 설마 누가 죽였을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때 브린힐은 3년간 농장에서 일해 모은 돈으로 1881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요. 여기서 자기보다 먼저 와 있던 언니 넬리 라슨을 만나 같이 미국 생활을 시작합니다. 브린힐은 미국 사람들이 자신의 노르웨이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니와 개명을 했고 이렇게 벨이라는 두 번째 이름을 가지게 됐죠. 막상 이민은 왔지만 돈을 많이 가져오지 않았었고요. 아는 사람도 없는 나라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다 보니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찾다가 우연히 부잣집 저택의 하녀로 일하게 됐어요. 일하는 환경도 좋았고 돈도 제때 잘 받아왔는데 특이한 거는 이 집주인이 마치 돈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제 본 내용 들어갈 차례인데요. 성실하게 일해 번 돈으로 이민을 선택한 벨은 과연 미국에서 가난을 벗어나고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지 3년이 지난 1884년 벨은 시카고에서 같은 노르웨이 이민자 출신인 마스 디틀레브 소렌슨이라는 남성을 만나 25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제과점을 열었지만 장사는 잘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가난은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년도 되지 않아 제과점에는 화재도 났죠. 다행히 화재 보험을 들어놔서 보상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불이 건물에서 났는지 보험사에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벨 부부는 등유 램프가 폭발하는 바람에 화재가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현장에서 램프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벨 부부가 강력히 이 사실을 주장하자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요. 많은 보상금을 받은 이 부부는 새 집을 구매해 살림을 차렸지만 1년 뒤에 4자식 중 2명이 사망합니다. 급성 대장염이었어요. 안 좋은 일은 계속 생깁니다. 아들이 사망한 게 1898년이거든요. 이때 다시 집에 화재가 난 거예요. 이번에도 화재 보험금을 받아 다시 집을 살 수는 있었습니다. 어렵게 미국을 건너와 정착해 보려고 했지만 매번 사고가 일어났고 돈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보험금을 받았지만 가정 형편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1900년 7월 30일 남편인 소렌슨이 갑자기 가슴 통증으로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지병이다 보니 이 사람에겐 주치의도 따로 있었습니다. 의사 말 들어보니까 평소 남편이 심장 비대증을 앓아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약을 사지 못해 결국 지병으로 사망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의사는 이 남편의 사망 이유가 스트리크닌이라는 신경 흥분제 약물 중독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한 겁니다. 이때 남편 앞으로 둔 생명보험 2개가 있었는데요. 유효 기간이 사망일인 7월 30일까지였거든요. 따라서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에 벨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남편 심장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며 약을 복용시킨 적은 있고 정성껏 간호도 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의심을 가볍게 벗었어요. 이렇게 시신부검도 없이 남편의 장례식 바로 다음 날 $8,500의 보험금을 벨이 받게 됩니다. 이 당시 $8,500는요 지금의 24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2억 9천만 원 정도의 돈인 거죠. 남편을 잃은 벨은 1901년에 보험금과 남은 2딸을 데리고 인디애나주의 라포트라는 시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노르웨이 이민자 출신의 피터 거너스라는 남성을 만나요. 2번째 결혼을 했죠. 여기서 벨의 성도 거너스로 바뀝니다. 벨 거너스라는 이름은 이렇게 탄생했어요. 피터도 아내를 잃고 새 자식을 혼자 키우며 도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고 일주일 뒤 멀쩡했던 피터의 막내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을 한 거예요. 지금이면 누구나 쉽게 의심할 수 있고 병원에서 원인도 금방 밝혀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라 아이들이 사망하는 일은 흔했기 때문에 아무도 별 의심은 하지 않았던 거죠. 벨 거너스에게만 유독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건 단순히 우연이겠냐는 겁니다. 2번째 남편인 피터도 1902년 12월 16일 결혼 1년 만에 사망했어요. 이때 벨 거너스는 피터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재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사망했고 남편 사망 보험금으로 $3,000를 받게 되죠. 이번엔 피터의 죽음을 수상하게 생각한 검시관이 명백한 피살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벨 거너스는 소송에 휘말립니다. 평소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던 피터가 사망한 이유를 묻자 벨은 부엌 선반에 있던 소시지 가는 기계가 갑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피터의 딸 제니와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피터는 오랫동안 도축업을 해온 사람이고 직접 돼지 농장도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사고로 죽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니는 벨의 수상한 정황을 목격했는지 엄마가 아빠를 고기칼로 내리쳐 죽였다며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있던 때였죠. 배심원단은 제니를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서 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이 의견이 재판에 기각됐어요. 그리고 결국 벨 거너스의 주장에 배심원단이 설득됩니다. 결국 혐의 없이 풀려났다는 거죠. 이렇게 사건이 지나가고 1903년에 아들 필립을 낳습니다. 2번째 남편의 보험금으로 농장을 산 벨은 3년 동안 이곳을 혼자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상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신문사에 광고를 내서 구원자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남성들이 이 광고를 보고 편지를 보내면 벨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후보자들을 골라 답장을 보내요. 답장에는 돈을 들고 오되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디로 간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 것이며 농장으로 찾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항상 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여러 명의 남성들이 벨 거너스가 사는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남성들이 모두 실종되는 겁니다. 많은 남자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벨 거너스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상한 건 죽임을 당한 게 분명히 보이는데 시신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벨 거너스가 농장을 구입한 이유는 남성들을 유인한 뒤 재산과 목숨을 빼앗고 밭에 유기하기 위함으로 추정돼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사건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범행이 계속됐던 이유는 이 사건으로 큰 공포를 느껴서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벨 거너스의 사냥이 계속될 수밖에 없던 거고요. 1906년쯤 벨 거너스는 공범을 만듭니다. 레이 램피어라는 남성인데요.
농장에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일을 돕게 됩니다. 농장 일도 같이 하면서 범행 뒤처리를 도왔어요. 같은 해 말 피터의 딸인 둘째 남편이죠. 제니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벨에게 제니가 어디에 갔는지를 묻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루터교 신학학교에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이건 벨에 확인되지 않는 주장일 뿐인 거죠. 결국 제니도 벨에게 살해당해 농장 어딘가에 묻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벨의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레이는 사실 벨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범행을 도우면서 벨의 집으로 찾아오는 그 구원자들을 심하게 질투했죠. 처음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돈 많은 중년 남성들이 찾아와 벨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결국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레이는 처음부터 단순 노동 그리고 뒤처리만 시키려고 고용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레이의 불만이 계속되던 중 1907년 12월이 됩니다. 이번엔 앤드류 헬게리안이라는 남성이 신문에서 구원 광고를 보고 벨 거너스에게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수표로 바꿔서 왔고 앤드류와 벨은 며칠 뒤 은행에 찾아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집에 돌아갑니다. 이 뒤에 앤드류도 실종됐어요. 벨은 이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고 다른 사냥감 계속 찾았죠. 이때 벨의 집으로 앤드류의 동생인 에슬이라는 사람의 편지가 옵니다. 형이 아직 집에 안 돌아왔는데 언제 보내줄 수 있냐며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벨은 노르웨이에 가지 않았겠냐며 둘러대는 답장을 했지만 에슬이 믿지 않습니다. 다시 편지를 보내요. 아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자신의 형이 마지막으로 벨의 지역에서 목격됐으니 같이 형을 좀 찾아봐 달라는 부탁을 한 거죠. 이때 벨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실종자를 찾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형을 찾고 싶다면 그만한 비용을 가져오라는 편지였습니다. 돈을 갖고 집에 찾아왔다면 마찬가지로 죽였겠죠. 자신의 일을 돕는 레이가 자꾸 질투를 하는 데다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좀 성가셨을 겁니다. 이때 벨은 좀 긴장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08년 2월에 레이를 해고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범행도 도왔으니 입막음용으로 나름의 퇴직금까지 줬어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레이가 계속 협박해 두렵다며 접근 금지 신청도 했습니다. 레이를 해고한 벨은 자신의 일을 도울 다른 남성을 바로 고용했죠. 레이가 다시 찾아올까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요. 레이가 집에 찾아와 불을 지르고 자신과 아이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공증서도 남겼거든요. 공증서는 기록이에요. 이 기록으로 레이는 약점이 잡힌 겁니다. 레이가 나중에 벨의 범행 내역을 밝힌다고 해도 공증서대로라면 이 사람이 협박범이니까 아무도 레이의 말을 믿어주진 않겠다는 거죠. 사실 레이는 그런 협박을 한 적이 없어요. 범행을 돕다가 질투로 일을 그만두게 돼서 벨이랑 멀어졌고 마음을 돌려보려는 노력 정도는 해봤지만 협박은 없었습니다. 공범의 입을 막기 위해 벌인 벨의 자작극이죠. 이제 자신을 방해한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편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신문에 구원 광고 냈고요. 돈 많고 나이 든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어요. 그러던 중에 벨 거너스의 집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1908년 2월부터 레이 다음으로 일하게 된 사람은 조 맥슨이라는 이름의 남성이었어요. 일을 시작한 지 2달 만인 4월 28일 새벽 잠을 자던 중 타는 냄새를 맡고 급히 일어납니다. 집안 어디서 불이 나는지를 둘러봤거든요. 불은 벨의 아이들이 자는 1층에서 났습니다. 사람들을 깨우려고 소리를 질러봤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불이 점점 번지자 하는 수 없이 맥스는 속옷 차림으로 2층에서 뛰어내렸고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곧장 마을로 내려와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아직 새벽 시간이란 말이죠. 다들 잠들어 있었고 아침이 돼서야 벨이 사는 집으로 구조 인원들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인데요. 그 사이에 집이 완전히 불에 타서 잿더미로 변해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한 맥슨과 사람들은 잔해를 둘러보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하실에 벨 거너스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의 시신 3구와 머리가 잘린 채 누워있는 여성 시신이 발견된 거죠. 같이 출동해 있던 경찰은 시신을 보고 남편을 잃은 과부와 아이들이 재산을 노린 강도에게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아이들은 벨의 자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성인 여성은 누구냐는 거죠.
아직 신원을 특정하기는 어려워서 벨거너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라진 형을 찾던 에슬이 경찰을 찾아왔어요. 여기서 이야기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에슬은 형인 앤드류가 벨 거너스의 집으로 간 지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벨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잘은 모르겠지만 실종자를 찾으려면 돈을 들고 오라는 뻔뻔한 답장을 보냈다고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벨 거너스에게 살해당했다는 주장을 했죠. 에슬의 등장으로 경찰은 벨 거너스의 농장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결국 돼지우리에서 시신 11구를 찾았고요. 여기엔 몇 년 전 두 번째 남편의 딸인 제니와 에슬이 찾던 형 앤드류의 시신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경찰은 그동안 이 집을 찾아온 남성들이 일주일도 안 돼 사라진 이유를 알게 됐고 모두 벨이 재산을 노리고 유인해 살해한 것이었다고 확신했죠. 범행 정황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황을 확인해 볼, 어쩌면 자백을 해줄 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얼마 전 벨이 법원을 찾아와 직원이었던 레이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에 벨 거너스의 서류를 작성해준 변호사가 관련 서류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레이를 추적하는 건 쉬웠어요. 레이는 경찰에 체포돼서 벨 거너스와 아이들을 살해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레이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의외로 벨과 아이들이 무사한지부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절대 해고된 이후 벨 거너스의 집에 찾아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확인해 보려면 증인이 필요하죠. 그런데 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전 집 주변에서 레이를 봤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물증이 없지만 예전에 벨이 레이의 입막음을 위해 거짓으로 남긴 공증서가 밝혀지면서 레이의 방화 혐의가 돼버렸어요. 입증이.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데 공증서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된 겁니다. 레이가 감옥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난 1909년이 됩니다.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레이가 임종 때 충격적인 말을 남깁니다. 벨의 집에서 발견된 머리 없는 여성의 시신은 자신과 벨이 시카고에서 가정부 한 명을 고용해 왔었는데 이 사람을 살해해 머리를 자르고 남은 아이들까지 죽여 지하실에 매장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불을 질러 증거를 모두 은폐하고 벨 거너스는 잠적했으며 자신은 벨이 만든 가짜 공증서로 추적돼 잡힌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사망합니다. 유일하게 벨 거너스의 범행을 증언해줄 사람인데 죽은 거죠. 이렇게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머리 없는 여성이 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 확신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는 DNA 분석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죠. 당시 벨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발견된 여성이 벨 거너스일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신의 키와 몸무게를 재봤더니 160에 68kg로 나왔습니다. 이걸 실제 벨의 신체와 비교해봐야겠죠. 근데 벨은 사라졌거든요. 다행히 벨이 자주 가던 의류점에 기록돼 있던 그 신체 사이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벨은 170이 넘는 키에 90kg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차가 큰 거죠. 혹시나 단서가 나올까봐 장기 부검도 해봤습니다. 시신이 불에 탔지만 지하실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훼손되진 않았었거든요. 부검인은 장기에 남아있는 성분을 분석해보니 어떤 특수한 약물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다는 거죠. 결국 모든 사건의 범인인 벨 거너스의 행방은 알지 못한 채 공범만 잡혔고요. 이 사람도 금방 병으로 사망했죠. 공범이었던 레이는 죽기 전 벨 거너스의 범행 수법과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비밀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신문 광고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외로운 미망인이 함께 살 남편을 구한다고 광고를 낸 거죠. 이 내용을 본 남성들이 편지를 보내오면 그 중에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만 골라서 집으로 유인한 뒤에 차를 내오는데 이 차에 수면제나 독을 타왔다고 합니다. 남성들이 이걸 마시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은 고기 자르는 칼로 목을 패거나 완전히 독살하는 방법을 번갈아 사용해 왔었다는 거예요. 레이가 직접적으로 살인에 가담하진 않았고요. 사체 유기만 도왔었다고 합니다. 벨은 키도 크고 몸집이 컸기 때문에 힘이 세겠죠. 시신을 해체하는 작업도 능숙했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도축업을 했던 둘째 남편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남성들의 시신은 밭에 유기하거나 일부는 기르던 돼지들에게 먹이로 줘서 흔적을 없앴다고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목숨을 잃고 있었지만 그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은 평소 벨거너스가 이웃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굉장히 헌신적인 여성처럼 보일 수 있게 연기를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친절한 인상을 남겨뒀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치밀하게 거짓 연기로 범행을 숨겨오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운이 나쁜 미망인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벨거너스의 집에서 수십 구의 시신이 발견됐지만 진범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건은 이렇게 결국 미제로 남게 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1930년대까지 미국 각 지역에서 벨거너스를 봤다는 제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근거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라졌을 때 50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목격이 있었을 때는 80살이 좀 넘어갈 겁니다. 그 당시 좀 평균 수명 생각해보면은 이미 사망해 있을 가능성도 높죠. 이렇게 사라진 살인범 벨거너스에게는 여자 푸른 수염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예전에 푸른 수염이라는 내용으로 미스터리 사건 올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링크 해둘게요. 좀 비교해가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행 수법이 비슷해요. 벨거너스 사건이 발생한 지 지금 100년이 지나고 있거든요. 2008년쯤에 벨의 집에서 발견된 머리 없는 여성의 시신을 꺼냅니다. DNA 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사망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신원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죠. 이제는 벨거너스의 공범인 레이의 말처럼 완전히 도주에 성공해서 숨어 살았는지 아니면 벨에게 앙심을 품은 레이가 살해하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 실제 이 여성이 벨거너스인지 이걸 전혀 알아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제 미스터리로 남게 됐고요. 더 이상 벨거너스의 마지막 행적과 유해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이번 이야기는 1900년대 초 미국의 연쇄살인범이었던 여자 푸른 수염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벨거너스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